종부세를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 임대 사업자가 있고 건설 임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건설 임대 사업자는 아직도 종부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명이든 우리가 신축을 해서 다가구 다세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8년 장기로 임대 사업을 하면 종부세를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수의 장바구니. 네, 오늘 제2편 또 우리 흑도님 모시고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흑도님은 덩치가 너무 날씬해가지고 네, 거의 지금 화면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날씬한데 이게 화면이 이렇게 좀 흑도님이 원래 행크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좀 날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맛있는 걸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흑도님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분들 중에 가장 청출어람의 대명사이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투자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에 가장 그 맥락을 잘 알고 투자를 가장 잘 해오신 분이신 것 같아요. 원래는 흑도님도 이게 직장을 다니셨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파이어 졸업해가지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삶을 그려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마 그런 것에 있어서 가장 대명사이신 분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흑도라고 합니다. 보고 계신 분들한테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흑도님 이제 투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네네. 부동산을 이렇게 알게 되시고 투자를 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부동산 투자 계속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 기억나는 게 임차인 나오고 그러면은 저희 가족이 직접 이제 도배장판 항상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본인 스스로 해야겠다라고 돼서 하게 된 건 얼마 되신 거예요? 일단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취업을 해서 이제 근로소득을 받게 됐는데 한 2년 반 정도 모아서 처음에는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시원하게 한번 망하고 다시 절치부심해서 이제 종잣돈 모으고 2012년도부터 제가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부터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산을 물어봐도 되나요? 어느 정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100억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도 뭐 흑도님께서 어떤 물건을 또 갖고 올지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유료 강의 그 이상의 물건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박수로 자 흑도님의 물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고수의 장바구니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그 경매 물건 많이 보시면 내가 돈이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있다고 작은 물건들만 위주로 많이 보시는데요. 오히려 이제 경쟁을 줄이면서 투자금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강남구 일원동.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그냥 환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경매 물건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21억 6천이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할 때 가장 포인트를 갖고 검색하는 것이요. 이제 토지 면적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신축 위주로 이제 투자 방향성을 선회해서 토지 면적 대비 얼마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토지 가격이 중요한데요. 일단 저는 이제 물건을 항상 보게 되면 시세 파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호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국토해양부에 나오는 실거래가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 시세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물건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61평짜리 대지에 37억 나와서 평당 6천에 나와 있고요. 하나는 길 건너 대각선 반대편에 있는데 33억, 70평에 33억에 나와서 평당 4,734만 원에 나왔습니다. 경매 감정가로 판단했을 때 70평이 21억 6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나와 있는 호가 대비 엄청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부동산 볼 때 포인트로 보는 게 호가 기준으로 평당 단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매물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호가는 사실 매도인이 내가 부르고 싶은 게 그게 그냥 마음대로 임의적인 금액이거든요. 근데 호가가 그 매물 개수가 너무 많다 보면 이게 실제로 거래가 이렇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랜드북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실제 거래된 평당 단가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 해당 물건지는 여기 있는데 이 인근에 거래된 최근 사례들이 몇 건 있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대부분 보면 평당 단가가 여기 명확하게 나와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2021년 상반기 평당 한 4천에서 한 4,500 되는 거예요. 랜드북에서도 이렇게 그 랜드북 추정가라고 해서 이 로직에 따라서 한 4,487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너무 네. 혼자만 얘기하니까 우리 둘이 수강을 여기 왜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은 껴야 또 이렇게 분량이 나오는 거 같은데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 찍었으니까 괜찮아요. 네네네. 실거래 금액을 이렇게 쫙 봐요. 근데 제가 랜드북을 보는 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이트를 이렇게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토지의 가치가 과연 얼마로 보시는 건가요? 4천 정도? 4천 정도 봐도 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요 기준으로 사죠. 그 흑도님은 네. 랜드북을 굳이 쓰시는 이유는 뭐세요? 다세대나 다가구로 신축했을 때 얼마나 매력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별 2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별이 5개가 있는 토지면 제일 좋은 거고요. 별 2개면 조금 빠진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럼 별의 개수가 네. 뭐 준주거지요 뭐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면을 그렸을 때 가구 수가 빠지는 걸로 나오는 건가요? 평가 실제 이제 주차라든지 일조라든지 일조권. 예, 여러 가지가 이제 반영된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이 시뮬레이션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획 도면을 산출했을 때랑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게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직관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땅이 신축하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이제 주차는 5대가 들어가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서울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보면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입니다. 네. 이 중에 이제 149.96% 정도가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제가 빨간 테두리 박스를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건축 허가 연면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건축물 대장 떼보면 이제 층수별로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뭐 필로티, 주차장, 발코니, 뭐 다락, 테라스 이런 면적은요. 실제로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건축 허가 연면적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실제로 공사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건축 허가 연면적은 한 100평 정도 되고요. 서비스 면적은 한 70평 정도.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를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서비스 면적을 얼마나 극대화해서 많이 뽑냐에 따라서 이제 이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1층은 주차랑 근생이 들어가고 2층, 3층, 4층은 이제 주거가 들어가게 설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생은 134제곱미터당 주차 한 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134제곱미터의 절반보다 작게 우리가 근생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요. 주차 대수가 빵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생을 저 20평을 넣더라도 주차 대수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구 수가 이제 5세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주차가 총 5세대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층에서 3층은 이렇게 뭐 투룸 한 세대, 3룸 한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4층은 이제 3룸 한 세대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특이사항이 있죠. 2층, 3층하고 4층이 좀 어떤 게 다를 것 같아요, 공장님? 테라스 있고 없고 다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테라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축을 할 때 중요한 게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일조 사선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북쪽에 주택이 있거나 뭔가 가림이 있으면 일조 사선을 먹기 때문에 거기를 그대로 2층, 3층처럼 이렇게 똑바로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층엔 이렇게 테라스로 이렇게 주게 된 겁니다. 사선 때문에. 4층에서 바로 올라가서 쓸 수 있는 요즘에 되게 인기 많잖아요. 옥탑 다락. 옥탑에서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테라스. 네. 예,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매라고 하는 게 기존의 감정가에서 얼만큼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지 그거 금액을 적어서 내는 그런 게임인데 그거는 보통 사람의 기준인 거고 우리가 한 가지의 기술을 더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게 우리가 입찰 가격을 산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축이라는 기술을 하나 더 갖추게 되는 거고요. 지금 있는 주택을 그대로 사서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있는 주택을 사서 좀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모습보다 바뀔 모습을 상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예 몇 층의 건물 정확하게 4층 도면까지 미리 딱 그려놓고 하면 우리가 좀 그 루스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 하나의 단독주택도 3층 지붕층까지 있는 신축 건물로 고수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익률 계산하게 되면 다른 분들과 차별화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가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이제 신축을 해서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를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면요. 이제 인근에도 신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 평당 단가를 조사를 해서 내가 이제 신축하는 면적에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거꾸로. 저는 이제 신축 빌라를 사실 임장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만이 볼 수 있는 어플이 많이 있어요. 이제 하우스존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 유료입니다. 유료. 하우스존. 네네네. 그 분양하는 업자들끼리 보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신축하는 건축업자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만 볼 수가 있어요. 그 랜드북하고 오늘 지금 이거 하우스존 네. 어쨌든 꿀팁 또 방출해주고 계십니다. 네. 바로 신축 분양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사실 저도 시세 조사를 할 때 그 동네 신축 가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구축에 대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으니까 저거는 저도 몰랐던 겁니다. 이따 IDP 번 좀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신축 빌라 금액을 산정을 해봤더니 전용 평당 기준으로 강남이라서 이제 많이 셉니다. 아 세다고요? 예. 전용 기준. 예, 전용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오 7천만 원. 예. 3천만 원. 그래서 전용 7평짜리 투룸 빌라가 지금 분양가가 6억 4천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평당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지금 21억 아까 6천이었잖아요. 그냥 22억 기준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억 기준으로 낙찰을 받고 공사비는 아까 허가 연면적인 100평이 있고 서비스 면적 70평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보통 허가 연면적은 평당 공사비로 받고 서비스 면적은 한 50%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70평을 이제 평당 한 450에서 500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7억 정도 도급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비용은 각종 뭐 설계 감리 뭐 이것저것 하면 한 3억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원가가 32억 들어간다는 거죠. 32억. 매도가는 얼마가 되냐라고 봤을 때 상가는 한 그냥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전용 기준입니다. 분양이 아니라. 주택은 한 전용 7천만 원 봤을 때 한 52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거 우리 공투해도 되겠다 3명이서. 저는 돈만 드는 거예요. 네네. 이게 22억이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22억일 때 한 요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참고 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흑돈님 하셨던 그런 뭐 도면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보들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도 계산이 어려운데 한 가지 꿀팁은 만약에 내가 임장을 갖거나 물건을 딱 검색을 했는데 주변에 비슷한 토지에 신축이 있다. 그럼 그거를 건축물 자체를 띄워보면 어차피 용도지역은 동일하고 동일한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안 해도 건축물 자체를 띄워서 판단하시면 내가 사면은 어느 정도 건축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도급계약이 7억 원이 평당 얼마로 잡은 거예요? 450만 원을 잡습니다. 450. 예. 450. 근데 450에 잡는데 네. 주거용을 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가가치세. 네. 왜냐면 이게 면세업이기 때문에 네.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는 면세 부분이라서 네.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주지만 환급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 우리가 110%를 곱해야 되는 거죠. 네. 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죠? 이제 세금. 세금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세. 그래서 작년 그래서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법인이 주택을 낙찰을 받으면 취득세가 12%가 내요. 12%를 내지 않고 1%에서 3%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첫 방법. 번째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한 다음에 특이하게다가 멸실 조건을 넣습니다. 계약 시점에서는 주택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취득할 때의 시점은 토지로 취득을 하는 거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매도하는 양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팅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취득하는 사람은 토지로서 토지 취득세만 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택 건설 사업자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금 3억에
그다음에 건설 초급 자격증 있는 사람을 4대 보험으로 채용을 하면 되고요. 이제 건설 협회에 연회비 150만 원하고 가입비 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 12%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절세하면서 우리가 주택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뭐 취득세 이런 부분이 한 끗 차이지만 저희가 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요청을 하는 사람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맞습니다. 그냥 원래 있는 대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지금 오늘 이런 부분은 정말 또 큰 그렇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꿀팁입니다. 엄청난 꿀팁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단순히 이제 뭐 그냥 신축했을 때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후 수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취득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법인으로 내가 이걸 주택을 낙찰 받게 되면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대출이 다 됩니다. 어떻게? 네. 멸실 조건으로 또 이게 대출이 나와요. 경락 잔금인데? 예. 경락 잔금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멸실을 하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감정가랑 낙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가죠. 그 둘 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작은 금액 기준으로 80%까지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 일원동 그 단독주택을 22억에 낙찰받으면 내 돈 2억 20%면 얼마죠? 4억 4천만 있으면 저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물건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주택을 멸실해서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계획 도면을 보여드렸다시피 이걸 낙찰 받아서 멸실해서 실제 신축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낙찰 받아서 그냥 멸실 시켜놓고 바로 땅으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냐면요. 땅으로 하면 이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처럼 이제 주택 건설 사업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취득세를 4%만 내서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택을 토지로 바꿔서 매수인 입장에서 이제 취득세도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이 아니니까 종부세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죠. 보유세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토지 상태에서 파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넬 같은 걸로 해서 네. 실제 이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어. 바로 뜯을 수 있게. 네. 공사비를 거의 들어가지 않게 네. 신축을 해서 실제로 소매점으로 해서 신축을 하는 거예요. 작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토지는 다 부수 토지가 되는 부수 거거든요. 토지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이제 토지가 아니라 근생으로 파는 거죠, 우리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신축을 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이겠지만 우리가 토지 매입 비용, 그다음에 시공 비용, 요거 대비했을 때 우리가 팔았을 때 돈이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익률 어떤 땅이 이 사업에 괜찮냐라고 봤을 때요. 이제 세전 수익 기준으로 해서 매출 대비 수익률이 한 15%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거는 신축으로 수익이 나는 땅이구나. 수익률 15%. 네네네.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축은 이제 법인으로 우리가 낙찰 받아서 신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법인이 원래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주택을 팔게 되면 이제 추가가세라는 게 20% 부과가 되는데 이제 신축업은 추가가세가 없습니다. 너무 내 조건에 맞는 거 5천만 원짜리를 찾아주세요. 3천만 원짜리 찾아주세요. 어차피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는 고수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을 받게 되면 몇 년 동안 소송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입찰할 물건들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축을 하면 또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종부세를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축을 한다고 종부세가 회피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매입 임대 사업자가 있고 건설 임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건설 임대 사업자는 아직도 종부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합산가세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쪽에서 하는 거는? 합산 배제를 할 수가 있기 합산 배제.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명이든 우리가 신축을 해서 다가구 다세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8년 장기로 임대 사업을 하면 종부세를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몰랐던 팁이에요. 원래 네. 제가 매입 임대 사업자로 했다가 네네. 그냥 자동 해지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종부세 대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없다고 하는 거는 또 네. 또 신축해야 되나?